우리 집 고양이 정말 괜찮은 걸까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물도 잘 마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고양이는 아프거나 힘들어도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포식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즉시 표적이 되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불편함을 숨기는 방향으로 진화했거든요. 그래서 아프거나 힘들 때 보내는 고양이만의 특정 신호들을 저희 집사가 읽지 못하게 되면은 저희는 모르지만 고양이는 계속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힘들어하는 고양이 계속 힘들게 두실 건가요? 오늘은 고양이들이 불행할 때만 보이는 신호들을 알아볼 건데요. 이 신호들만 잘 파악하고 있어도 지금 우리 집 고양이가 정말로 힘든지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신호만 한번 제대로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 이 영상 한 편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는 오버그루밍 또는 반대로 그루밍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핥아서 털이 빠지거나 피부가 벌개졌다면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집사가 혼자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버그루밍은 피부 알레르기, 기생충, 피부감염 같은 의학적 원인으로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오버그루밍으로 병원을 찾은 고양이 21마리를 검사한 연구에서 16마리에게 의학적 원인이 있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물병원에서 피부 문제나 알레르기를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의학적 원인이 배제됐는데도 오버그루밍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스트레스성 행동으로 접근합니다. 수의 행동학에서는 이걸 시민성 탈모라고 부르는데요. 스트레스나 불안, 좌절감이 쌓이면 고양이는 이걸 과도한 그루밍으로 분출해요. 처음에는 그냥 핥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멈추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고양이 오버그루밍은 집사가 한참 동안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채도 저절로 나아지겠지 하고 지나쳐요. 정보를 찾아서 펠리웨이나 질켄 같은 보조제를 써보거나 동물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AAFP와 ISFM의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도 고양이 스트레스 행동 문제에 대한 1차 접근으로 환경 개선을 권고하고 있어요. 약이나 보조제는 환경 개선과 병행하거나 그 이후 단계로 쓰는 게 맞고 근본 원인인 환경을 그대로 두는 거는 효과가 좀 제한적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보통 이사, 가구 재배치,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동물의 등장과 같은 환경 변화입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이런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루밍이 과도하게 늘어난 시점 전후로 달라지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루밍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신호라는 거예요. 평소에 꼼꼼하게 털을 손질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그루밍을 멈추고 털이 뭉치기 시작했다면 무기력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루밍이 넘쳐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 개선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고양이가 완전히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2014년 네덜란드 위트르트 대학 빙케 연구팀이 어플라이드 애니멀 비헤이비어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 그리고 2019년 같은 대학에서 진행한 무작위 대초 실험 모두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숨을 공간이 있는 고양이는 그렇지 않은 고양이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유의미하게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숨기 공간은 몸 전체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폐쇄형 구조예요. 가장 좋은 건 역시나 고양이 전용 숨숨집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겁니다. 입구가 좁고 안이 어두운 구조라서 고양이가 완전히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당장 구매가 어렵다면 여행이나 병원 갈 때 쓰는 고양이 전용 이동장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문을 열어두고 안에 담요나 쿠션을 깔아두면 됩니다. 근데 만약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저희 택배 시키면 상자 같은 거 오잖아요. 골판지 상자 하나를 바닥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핵심은 하나예요. 고양이가 완전히 몸을 가릴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식욕 변화입니다. 갑자기 밥을 적게 먹거나 반대로 폭식을 한다면 둘 다 신호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집사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야생 고양이는 하루에 최대 10번에서 20번 정도 먹이를 조금씩 먹습니다. 인터내셔널 캣케어와 로얄 캐닌 아카데미 수의 행동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인데 이 패턴이 집고양이 DNA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하루에 한두 번 큰 그릇에 사료를 잔뜩 담아주잖아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사냥을 통해서 조금씩 먹도록 설계된 건데 주어진 음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큰 불일치입니다. 이건 마치 야생 아프리카 초원에서 맨날 이제 뭐 몇십 킬로미터, 몇백 킬로미터를 걷던 코끼리를 작은 우리 안에 가둬놓는 거랑 똑같아요. 큰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2016년 저널 오브 펠라인 메디슨 앤 서저리의 단타스, 델카도 등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퍼즐 피도를 도입한 임상 사례들을 분석했는데요. 음식을 그냥 그릇에 주는 대신 퍼즐 피도로 바꿨더니 과체중 상태의 고양이에서 체중 감소, 인간과 다른 고양이에 대한 공격성 감소, 불안, 두려움 감소, 화장실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개선이 임상 현장에서 관찰됐어요. 먹이를 찾아서 획득하는 행동 자체가 고양이한테 정신적인 충족감을 주거든요. 혹시 퍼즐 피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퍼즐 피더는 말 그대로 고양이가 퍼즐을 풀거나 특정 행동을 해야 사료나 간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급식 도구를 말합니다. 퍼즐 피더는 사냥 행동을 모방해 정신적 자극과 활동량을 늘려주는 도구라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또 퍼즐 피더를 당장 구매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료 몇 알을 집안 여러 곳에 숨겨두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냥놀이를 안 하거나 장난감에 점점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는 원래 안 놀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노는 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놀이 방식의 문제입니다. 고양이한테 놀이는 사냥 본능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거든요. 먹잇감에 살금살금 다가가고 집중하고 달려들고 잡고, 이 전체 사냥 흐름이 완성돼야 충족감을 느껴요. 낚싯대를 그냥 앞뒤로 흔들기만 하면 고양이가 금방 흥미를 잃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이제 레이저 포인트, 그림자로 놀아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꼭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2021년 콜로라도 주립대와 UC 데이비드 수의과 대학 연구팀이 애니멀스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 레이저 포인트 사용과 고양이 강박 행동의 연관성을 분석했어요. 레이저 포인터는 고양이가 절대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아까 말씀드린 사냥 흐름이 완성이 안 되고 좌절감이 쌓입니다. 연구 결과에서 레이저 포인트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그림자를 쫓거나 허공을 응시하는 것 같은 비정상적인 반복 행동이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났어요. 레이저를 완전히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레이저 놀이 후에는 반드시 실제로 잡을 수 있는 낚싯대나 봉제 장난감 같은 걸 마무리로 줘야 해요. 잡았다는 느낌으로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냥놀이는 AAHA 권고 기준으로 하루 10분에서 15분씩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놀이가 끝나고 간식이나 사료를 조금 주면 사냥의 완성인 먹기까지 재현되어서 고양이의 만족감이 훨씬 높습니다. 낮에 충분히 놀아주면 밤에 울거나 새벽에 보채는 빈도도 실제로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화장실 문제예요. 화장실 밖에 소변을 보거나 변을 다른 곳에 넣는 경우, 발에 조금씩 뭔가 이제 변을 묻혀오거나 엉덩이에 변을 조금씩 달고 나가는 경우들, 이게 단순한 버릇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좀 반복된다고 하면은 동물병원에서 요로 감염이나 방광 문제를 확인해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건 고양이의 화장실 환경을 점검하는 거예요. 미국 수의사협회 AVMA도 고양이 방광질환 치료의 핵심으로 환경 개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화장실에서 아픈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장소를 피하게 되거든요. 의학적 원인을 치료하면서도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2011년 미국 동물병원협회 AAHA와 미국 고양이 수의사협회 AAFP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식 가이드라인에서 화장실 기본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고양이 마리수에 하나를 더한 것, 크기는 고양이 몸 길이, 코 끝에서 꼬리 뿌리까지 잰 길이의 1.5배 이상. 꼬리 뿌리라는 건 이제 꼬리가 시작되는 지점, 엉덩이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치는 밥그릇과 완전히 분리된 조용한 곳이에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고양이는 화장실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어요. 고양이는 좁거나 더럽거나 밥 먹는 곳 가까이에 있는 화장실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고양이의 화장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공격성, 그리고 안기는 행동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너무 귀여워서 꼭 안으면 도망가서 이제 스크래처를 계속 긁거나 한숨을 쉬고 그루밍을 막 세게 하는 경험 많이들 하시잖아요. 집사가 사랑해서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건 맞는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가 집사에게 안긴 이후에 스크래칭이나 과도한 그루밍이 나타난다면 이건 스트레스를 푸는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사실 안기는 거를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발이 바닥에서 닿지 않는 상태에서 강하게 안기는 거를 이제 야생에서 포식자에게 제압당하는 상황과 비슷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순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손을 물거나 발을 핥히는 일이 잦아졌다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행동 전문가들에게 의뢰된 고양이 공격성 케이스 중 약 40%가 쓰다듬기나 신체 접촉 과정에서 유발된 공격성이라는 게 여러 수의 행동 원원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수치입니다. 중요한 건 고양이가 먼저 다가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꼬리를 세우고 코를 내밀면서 냄새를 먼저 맡으려고 하고 스스로 다리를 비비는 행동을 할 때 그때 반응해주는 거예요. 고양이가 신호를 보낼 때 응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고양이와의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공격적인 반응도 줄어듭니다. 억지로 고양이를 안거나 싸놓으면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자, 오늘 5가지를 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가 힘들다고 말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를 몰랐다고 해서 나쁜 집사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까지 찾아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들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고양이가 완전히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주거나, 사료 몇 알을 집안 곳곳에 숨겨두거나, 퍼즐 피더를 사다 주거나, 저녁에 낚싯대 장난감으로 15분 정도 함께 놀거나, 안고 싶을 때 바로 덥석 안지 말고 고양이가 신호를 보낼 때 천천히 안거나 혹은 좀 기다려보는 거,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를 줄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고양이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